오늘은 김수연 작가님의 책을 골랐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먼저 책의 설명을 잠깐 볼까요? 애매한 나이, 애매한 경력, 애매한 실력, 애매한 어른으로 자란 우리는 모두 어른을 연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맞아요. 어른으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어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제목은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알랭 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붕괴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에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게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 나답게 살아가는 것. 참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잖아요. 이 책을 덮을 때는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소제목이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좋아하는 일. 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떠올라서요. 잘했다. 책 읽기를 잘했다.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다음 소제목은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의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철야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친구의 그런 모습에 다들 신기해했다. 과연 그늘 한 점 없는 인간이란 가능한가?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하건대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단 그늘의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겐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늘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잃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고 할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완전히 헤집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론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네,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진정 어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조직이나 사람을 내 맘대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지켜내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